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교전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참전하면서 중동 전역이 전쟁터가 되고 있고 군 기지들이 대거 공격당한 이란 내부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이란 역시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퍼붓고 있다는데 역부족인 걸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첨단 무기들이 이번 전쟁에서도 위력을 과시했죠. 폭격당한 이란 군 기지들이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영상을 미국 측이 공개했습니다. 이란 상황 먼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공에서 낙하한 검은 물체가 표적을 맞추자 순식간에 연기에 휩싸입니다. 미군이 이란 탄도미사일 기지와 전투기를 공격했다며 게재한 영상입니다. 중동 오만만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의 에이브라함 링컨함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새빨간 불꽃과 함께 미사일이 바다 위로 날아오르고 전투기들도 굉음을 내며 이륙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900kg급 폭탄을 장착한 B-2 스텔스 폭격기가 출격했다며 이란 공격에 동원된 전략자산 목록을 올렸습니다. B-2는 지하에 위치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로 침묵의 암살자로도 불립니다. 미군 최초의 자폭 드론 부대에 루카스 드론도 투입된 걸로 알려졌는데 루카스 드론은 이란제 샤헤드 136 드론을 본따 역설계한 무기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했다며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יותר מ-100 מטוסי קרב של חיל האוויר תקפו במקביל מפקדות מרכזיות של מערכי המשטר האיראני. אלו תקיפות משמעותיות ועוצמתיות. 미국은 작전이 4-5주 동안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화를 예고했고 이스라엘도 예비군 10만 명의 추가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미국 워싱턴 DC로 가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당분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데 백대우 특파원 연결합니다. 백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 육성 연설에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습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복수와 함께 가장 가혹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목표는 이란 핵개발 포기와 미사일 기지 파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진 언론 인터뷰에선 목표 달성까지 대략 4-5주 정도 걸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간까지 거론했습니다. 미국 내 여론은 말씀하신 대로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로이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명 가운데 1명꼴인 27%만 이란 공습을 지지했고요.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의 반대는 물론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도 사악한 행위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죠. 헤즈볼라가 공격을 시작했다는데 어떤 명분을 내세운 겁니까? 예, 헤즈볼라는 오늘 살해된 하메네이 복수를 위해 이스라엘의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군도 레바논 전역에 걸쳐 헤즈볼라를 대상으로 반격 공습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타격한 것은 지난 2024년 11월 이스라엘 레바논 휴전 합의 이후 처음인데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공습작전이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미군 피해 상황도 속속 전해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발표 내용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사망자 3명에 중상 5명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자신들의 공격으로 미군 56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모함 에이브라함 링컨을 두고도 이란은 탄도미사일 4발로 타격했다고 했지만 미군 중부사령부는 발사된 미사일들은 링컨함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며 일축했습니다. 한편 미 CNN에 따르면 쿠웨이트 국방부는 현재 미군 기지 인근에서 미군 전투기가 추락하기도 했는데 탑승자들은 모두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지국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이란이 꺼내든 보복 카드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석유 공급을 위한 핵심 관문이다 보니 세계 경제에 끼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해 지금까지 실제로 폐쇄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봉쇄 위협 이후 인근을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신은석 기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알립니다.
Attention all ships. This is Sepah Navy, Iran's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Navy.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이란은 인근을 지나던 민간 선박을 향해 공격까지 감행했습니다. 오만 인근 해상에선 팔라우 선적의 스카이라이트호가 피격됐는데 이란 국영TV는 해당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불법적으로 통과하려다 공격받아 침몰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배에는 인도인과 이란인 승무원 20명이 탑승 중이었고 모두 탈출했지만 4명은 다쳤습니다. 이 밖에도 마셜제도 선적의 유조선이 오만 해안에서 항해하던 중 포탄을 맞아 1명이 숨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상에서도 선박 한 척이 공격을 받았고 또 다른 한 척은 근접거리에서 미확인 발사체가 폭발했습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와 외신들은 최소 4척의 선박이 피격돼 1명이 숨지고 여러 부상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북쪽으론 이란, 남쪽으론 오만과 아랍에미리트와 접하고 있는 세계 석유 물동량의 핵심 수송로입니다. It is the route for supertankers carrying oil and gas from Saudi Arabia, Kuwait, Iraq, Qatar, Bahrain, the UAE, and Iran. 다만 이란 측은 미국과 영국의 유조선 3척을 타격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중국을 겨냥한 압박이란 말이 나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 전략의 핵심 요충지가 이란인데 가장 많은 원유를 이곳에서 수입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뒤흔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하루 평균 약 138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이란의 해상 원유 수출 물량의 80% 이상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란산 원유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제조업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에너지 실리를 챙겼습니다. We reject the unilateral imposition of sanctions, and for us, the energy security is important. 하지만 사실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중국의 에너지 전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의 3분의 1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 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란의 핵심 우방국이자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China purchasing Iranian petroleum, funding terrorism around the globe. 실제 중국은 지난 1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에 차질을 빚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이란산 원유 공급까지 끊기면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에 비해 전략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공격을 비난한 중국 외교부는 4월 방중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억울하게 피해보는 건 민간인들입니다. 특히 미군이 군사시설 근처에 있던 이란의 한 초등학교를 잘못 공격하면서 어린이들 160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은 폭격 사실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란 적십자사는 공습 첫날 사망자가 1,000명에 달한다고 밝히며 전쟁 범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교실 벽면이 무너지고 주인 잃은 학용품과 교과서가 나뒹굽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첫날. 군사시설 주변에 있는 여자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میدونستن اینجا بالاخره مدرسه است. چندین ساله که اینجا دیگه پایگاه موشکی نیست و پایگاه موشکی به جای دیگری منتقل شده. 부모들은 맨손으로 자네를 치우며 희망을 놓지 못하지만 어린이 170여 명 중 165명이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اینجا بودن که حتی ما دیشب با هم بودیم برای مراسم افطار کنار هم بودیم و واقعا الان 미군은 초등학교 폭격 관련 보도를 심각하게 보고 조사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지난 이틀간 이란 내 천여 곳을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영방송국도 송신기 공격으로 한때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پخش شبکه‌های صدا و سیما به صورت عادی در جریان است و همکاران فنی ما در حال بررسی
آسیب‌های احتمالی هست. 도심 곳곳에선 슬픔과 애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00여 명이 숨졌다고 이란 적십자사는 밝혔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40일간의 애도 기간에 돌입한 이란은 헌법에 따라 며칠 내에 새 지도자를 뽑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37년을 이어온 이란의 철권 통치가 끝장나는 걸 보면서 가장 겁내고 있을 곳이 바로 북한일 겁니다. 북한이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 첫 반응을 내놨는데 불량배적 행태라고 맹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외교적 계산이 깔려 있겠죠. 신경희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패권적 야욕 달성을 위해서라면 군사력의 남용도 서슴지 않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구한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 다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2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 당시 내정 간섭이라며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오는 4월로 예고된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미북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김정은이 핵 고도화 전략에 더 치중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이란을 상대로도 협상 진행 중에 공격을 감행한 만큼 핵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핵을 더 고도화해서 억지를 가져야지만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을 더 굳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이란 공습으로 북한의 대미 전략 예측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북한 핵 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 비확산 체제 수호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대이란 공습에서 활약한 미군의 자폭 드론이 이란제 모델을 역설계한 걸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에 투입된 배경과 성능에 대해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미군이 자폭 드론을 실전에 투입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이번 이란 공습을 총괄 지휘한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에 일방향 드론, 이른바 자폭 드론을 처음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드론을 본뜬 저가형 드론이 이제 미국의 보복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미군은 그간 이란의 저가형 드론에 대해 군사적 가치를 낮게 평가해 왔습니다. 이란제 드론은 러시아가 도입해 사용한 바 있는데 앞서 미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운용하는 이란제 드론에 대해 성능이 저조해 수많은 고장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이 드론 같은 거는 러시아나 이란 같은 그런 나라가 써왔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자폭 드론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는 겁니까? 그 위력이 입증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운용한 샤헤드 136이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가 나왔었죠. 이란이 만든 자폭 드론으로 길이 3.5m, 너비 2.5m, 최대 2,500km까지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저가형 드론의 물량 공세가 현대전 전술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군이 뒤늦게 모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이란 공습에 투입된 미군의 루카스 드론은 샤헤드 136을 분해해 역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당 가격은 약 3만 5천 달러로 우리 돈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무기치고는 좀 싼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능도 보장이 된 겁니까? 네, 루카스 드론은 탄두 탑재도 제한적이고 항법도 단순하지만 물량전을 전제로 한 무기라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됐고 이 덕분에 대량 생산과 실전 투입이 가능해 적의 방공망을 소모시키는 전략에 유용하다는 겁니다. 미군이 기존에 사용해왔던 드론 리퍼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같은 고성능 무기들과는 아예 다른 전략이 적용되는 겁니다. 한 국방 전문가는 루카스 드론의 실전 배치에 대해 수백만 달러짜리 고가 플랫폼에 의존해온 미군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군도 드론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좀 논란이 있는 거죠? 네, 윤석열 정부가 창설한 드론 작전 사령부는 해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계엄 사태에 연루됐기 때문이라는 정치적인 해석도 나왔었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선언한 바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군의 드론 운용 능력을 강화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현재 육군에선 11사단 예하 기계화 보병 부대 중 1개 중대를 드론 전문 부대로 시범 운용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드론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컨트롤 타워와 전문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여러 국가들에 비해서 뒤진 측면 장비만 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인들도 이런 드론을 가지고 전투할 수 있는 전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익혀야 되겠죠. 현대적 양상이 하루가 달리 변하고 있는데 우리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민주당 친명 중진인 박홍근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의혹 등으로 낙마한 지 36일 만입니다. 예산 사령탑의 공백이 길어지자 인사청문회 통과에 무게를 둔 걸로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민주당이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로 발표했던 터라 뒷말이 나옵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선 의원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엔 원내대표로 호흡도 맞췄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청와대는 보수 진영 인사를 포함한 경제 전문가를 물색해왔지만 결국 한 달여 만에 친명 중진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발표에 앞선 오늘 오전 민주당은 박 지명자를 서울시장 경선 후보 6명 가운데 1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공모한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확정했습니다. 당이 어려운 때 원내대표로 헌신한 박홍근 후보. 통상적으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고위공직 후보자의 경우 최소 2주 전 본인에게 통보가 이루어지는데 박 지명자는 지난주 당 공천 면접에도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는 서울시 탈환을 통해서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를 열 수 있는 그 주축들이 되도록. 청와대는 박 지명자가 최근 출마 의사를 철회한 걸로 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서울시장 후보군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선거 개입 의혹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후임은 관료 출신인 황종우 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명됐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엔 송상교 민변사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오늘 발표한 인선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이력을 가진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정의련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었습니다. 또 과거 막말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영입을 취소했던 인물을 총리급 부위원장에 임명했는데 자세한 내용 장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정의련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과 상고심 변호를 맡았는데 이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도 검찰의 조작 수사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정 위원장의 이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을 했고요. 권익위원장이란 자리에서 보면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어떠한 부분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로써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 변호인 출신으로 요직에 기용된 인사는 차지훈 주 유엔 대사, 조원철 법제처장 등 10명으로 늘어났는데 야당에선 또 보은 인사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권력 핵심 인사의 방패 역할을 했던 변호사 출신을 앉힌 것은 권력 감시 기관을 스스로 정치적 논쟁의 항복판에 세우는 위험천만한 선택입니다. 총리급 대우를 받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엔 비명행사 공천 논란의 당사자인 민주당 전 박용진 의원과 함께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위촉됐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보수 성향 경제학자로
지난해 홍준표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본선을 앞두고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영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향해 치매라고 비판하는 등 막말 논란이 일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스승으로 알려진 강남훈 기본사회 부위원장은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 기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특별법도 처리하자며 어제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했는데 민주당은 덧받친 전남 광주특별법만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1호 통합특별시가 된 셈인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먼저 고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은 범여권 의원 159명의 찬성으로 어젯밤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통합법 법사위 처리에 협조해달라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전남과 광주를 통합하는 법안만 먼저 처리한 건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당은 기만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시에서도 기초의회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형태이며 7월 출범하게 될 전남 광주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고 특별시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됩니다. 차관급인 부시장도 4명으로 늘어납니다. 통합시 인구는 320만 명으로 인천광역시를 넘어 전국 5위권의 메가시티로 규모가 커집니다. 특히 정부는 전남 광주에 연간 5조 원씩 4년 동안 최대 20조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특별시는 특별법에 따라 지방채를 초과 발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 다만 주청사 위치를 통합특별시장이 순천, 무안, 광주 중 한 곳으로 정하기로 해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필리버스터도 그만두고 당론으로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에 찬성했지만 민주당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광역의회까지 다 반대하는 대전 충남 특별법에 대해서까지 입장을 정리하라고 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쯤 되자 야당에선 여권이 호남만 배려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변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야당 반대 등을 이유로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의 법사위 처리가 보류되자 국민의힘은 TK 의원 전원 투표로 찬성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란 이유로 법사위 처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법을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 내부 상황 먼저 정리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당론 채택도 없었고 결국 국민의힘은 어젯밤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또 당론을 안 정했다. 오늘 당론도 땅땅땅 두드렸어요. 그러자 민주당은 대전 충남 특별법에 대한 단일안을 당론으로 가져오라며 또 다른 요구 조건을 붙였습니다. 세 곳 행정통합이 쌍둥이법이란 이유입니다. 대구 경북의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고 대전 충남의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와야 됩니다. 민주당이 계속 문턱을 높이며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국민의힘은 지역 차별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애초부터 특정 지역 몰아주기를 위해 광주 전남 통합법만 처리하겠다는 의도였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이 낮아진 걸로 받아들여지는 대전 충남 통합법과 연계시킨 자체가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겁니다. 내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가 어려워진 가운데 오는 5일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도 통합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도권 농지를 집중 점검할 걸로 보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엿새 전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너무 비싸 귀농이 어렵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0-30만 원씩 하고 보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이게 이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곧바로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해마다 일부 농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해왔지만 전국 모든 농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입니다. 점검 대상은 농지의 소유와 거래, 실제 경작과 불법 전용 여부,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를 투기 위험군으로 분류해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보유만 하는 사례가 있는지 살피겠다는 겁니다.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 즉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인데 위반이 적발되면 농지 처분 명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수조사로 확대될 경우 예산과 인력이 10배 이상 필요해 실효성이 관건입니다. 자경인지 농사를 짓는지 땅을 유유농지로 놀리는지 간이 영농을 하는 경우에는 판단을 쉽지 않기 때문에 앞서 2021년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 당시에도 전수조사 요구가 컸지만 예산 등의 한계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사실상 사심제란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이 제도로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폭증하고 재판 지연이 심각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헌재에는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2년이 걸립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이 강행 통과시킨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 해 대법원에 올라오는 14,000건 중 절반만 재판소원이 이뤄진다 해도 7,000건이 헌재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헌재는 이미 심각한 적체를 겪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 처리 기간은 2024년 기준 724일로 평균 2년에 가깝고 미제 사건만 1,300여 건에 이릅니다. 재판 소원이 시행되면 처리 기간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까지 몇 년입니까? 보통 4-5년 걸려요. 그러면 헌재 가서까지 가면은 적어도 6-7년 걸린다는 소리잖아요. 그 불안 상태를 누가 어떻게 해소할까요? 대법원은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빠질 거라며 거듭 경고했지만 재판 소원은 이제 사심제로 가는 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다가 더해서 헌재는 재판 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각하하고 헌법 연구관 등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 전국 곳곳에 궂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강원 산간에 최대 4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강풍으로 뱃길이 끊기고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강원 인제와 고성을 잇는 진부령.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발이 휘날리고 차량들은 조심조심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제설 차량은 염화칼슘을 뿌리며 연신 도로를 오가고 주민들도 쌓인 눈을 치우느라 바쁩니다. 한 바퀴 돌면 또 하얗고 한 바퀴 돌면 또 하얗고 계속 쌓이고 있죠. 대설경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고성 향로봉 40.2cm, 홍천 구룡령 35.1cm, 인제 진부령 30.9cm, 태백 13.5cm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3월 폭설에 놀랍니다. 밑에는 지금 눈 하나도 안 오고 계속 비만 오고요. 괜찮겠지 하고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 오니까 완전히 설국이네요. 야자나무들이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강풍에 심하게 흔들립니다. 현수막은 뜯겨져 아무렇게나 펄럭입니다. 시민들은 바람에 우산을 펴지 못하고 아예 접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엔 순간 최대 초속 30m에 육박하는 태풍급 강풍이 하루 종일 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신주와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 외장재가 뜯기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파도까지 높게 일면서 제주를 오가는 모든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연휴 기간이라서 완도 기준으로는 4,000명, 전보다 하면은 5-6천 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의 강풍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 등 산간 지역의 폭설은 내일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내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곳곳에서 달집을 태우며 액을 쫓고 복을 비는 행사가 진행될 텐데요. 울산에서 지자체가 준비한 달집에 누군가 불을 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달집 화재가 반복되고 있어서 지자체들도 각자의 대비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변 백사장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는 강풍을 타고 주변으로 번집니다. 울산 동구청이 정월 대보름 행사에 사용하려고 만든 달집에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왜 벌써 하지 하다가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애들 2명이서 그냥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더라고요. 실제 불이 나기 직전 주변 CCTV에는 2명이 뛰어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우리가 범위를 좁혀가면서 지금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하나 확인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당시 강풍이 불어 불씨가 주변 상가 등으로 날릴 수 있었지만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45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행사용 달집이 모두 타버리자 구청은 추가 예산을 들여 하루 만에 새 달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되자 화재를 우려해 달집 태우기를 연기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겪은 경상북도는 44개 행사장에 산불 진화 인력을 배치하고 초속 8m 이상의 바람이 불면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 김포와 경남 창원 등은 달집 태우기 대신 LED 조형물 점등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불이 나 주민 10명이 대피했습니다. 최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음마 아파트처럼 이번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옥상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이 올라가자 불기둥과 자욱한 연기로 한 치 앞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자다가 12시 넘어가지고 탕탕 터지는 소리가 여러 번 나더라고요.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서울 불광동의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냉동고가 있는데 그 벽에 콘센트에서 나오는 소리도 빡빡 일어나가지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10명이 대피했습니다. 검은 잿가루가 불이 난 4층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와 1층까지 뒤덮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4층 건물이라 6층 이상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도 1990년 이전 준공된 경우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보니 지난달 24일 서울 음마 아파트 화재는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죠. 법률 불소급일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국 아파트 1,300만 세대 중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은 52%에 이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국세청이 실적을 홍보하다가 어이없게 가상자산 비밀번호를 노출해서 해킹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에게서 가상자산을 돌려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해커에게서 그 코인을 털렸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국세청이 고액 체납 단속 실적을 홍보합니다. USB를 압류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명품 가방 19점 등 4억 원 상당을 압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보도자료에 가상자산의 비밀번호 격인 니모닉 코드를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황당한 실수는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국세청 발표 다음 날인 27일 A씨는 69억 원에 달하는 코인 400만 개를 탈취했다가 관련 보도가 나오자 28일 새벽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2시간 반 뒤 A씨가 돌려놓은 코인은 다시 털렸습니다. 1차 범행을 저지른 해커라고 밝힌 인물은 지난달 28일 호기심에 코인을 탈취했다가 돌려놨다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해킹범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두 번째 해커를 추적 중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국인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를 만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싱가포르는 8년 전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장소죠. 이 대통령은 중동 문제도 논의했습니다만 이곳에서도 싱가포르의 예를 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동행 취재 중인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6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났던 곳이 싱가포르 센토사 섬입니다.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1차 미북 회담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싱가포르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신 우리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북한이 한국과의 소통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상황에서도 대화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두 정상은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또 2006년 체결된 FTA 협정을 통상과 경제 환경 변화, 기술 발전까지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AI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도 5건 체결했습니다. And to work towards a bilateral framework for specific areas of AI collaboration. We will also work together on areas of common interest in the wider digital domain.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 싱가포르의 정책을 배워가야겠다고 했습니다. 동포 간담회에서도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순방 중에도 여러 차례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석유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는 만큼 자칫 오일 쇼크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대비가 돼 있는지 장동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국제 유가였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한때 13% 가까이 급등하면서 배럴당 $80를 넘겼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8% 넘게 뛰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원유 수급은 물론 생산과 수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아프리카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어마어마한 물동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이란의 석유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에 생산이 안 되고 봉쇄된다 그런다면 진짜 70년대 형태의 오일석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연간 10억 배럴 가량의 원유를 수입하는데 이 중 70%가 중동산이어서 거의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어옵니다. 천연가스도 20% 정도가 이곳을 통해 수입됩니다. 다만 현재 비축량이 넉넉한 편이어서 당장 큰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원유 비축량은 약 3개월치 소비량인 1억 배럴에 이릅니다. 여기에 정유사 등 민간 보유분까지 합치면 원유 수입이 완전히 끊겨도 7개월가량은 국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유사시 비축유를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란 사태로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을 시작으로 물가 압박, 코스피 변동성 확대까지 전방위적인 파장이 거론되는데 경제부 서영일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이 민간 물량, 정부 비축유 합치면 7개월은 원유가 버틴다는 건데, 근데 이게 바닥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정부는 현재 확보한 비축 물량으로 이 당장의 수급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해 채산성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비용 부문에 가장 치명적인 건 전기료입니다. 유가에 연동되는 발전 원가가 치솟으면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은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류비도 문제입니다. 자동차 같은 중량물은 해상 운임에 민감한데 중동 항로가 막혀 아프리카로 우회하면 운송기간이 늘고 운임은 수배로 뜁니다. 결국 배에 실어보낼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돼 수출 물량 자체를 줄여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우리 물가에 상당한 압박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연쇄적인 악순환이 발생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기름값과 환율이 동시에 뛰면 수입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이는 결국 국내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릴 명분을 잃게 되고 고금리 상황은 더 길어지겠죠. 이 결국 빚을 낸 가계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지갑은 닫히면서 성장은 멈추고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골이 깊어질 거란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6천 시대가 열렸는데 이번 사태가 증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은 최근 코스피의 상승 속도가 닷컴 버블 수준의 과열이라며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편중이 심한 상태에서 전쟁이라는 퍼펙트 스톰을 만난 격인데요. 정부가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긴급 수혈에 나섰지만 이 자금은 주로 기업 부도를 막는 방어용이지 외국인을 붙잡을 증시 부양용은 아니어서 증시 하락을 막을 지지선이 되긴 힘들 거란 분석입니다. 물론 다만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대기 자금이 119조 원 넘게 쌓여 있는 만큼 지수 하락을 방어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위기 때마다 이 동학개미들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활약을 했었는데 최근엔 비투로 인해서 이 물량이 많잖아요. 이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코스피가 6천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고금리를 무릅쓰고 빚내서 투자한 레버리지 물량이 정말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담보 유지 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 매매가 쏟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가가 급락하고 그 하락이 또 다른 반대 매매를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미들이 시장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도미노 추락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사태가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는다면 이 충격은 일시적이겠지만 만약 반대일 경우 극심한 변동성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총리 주재 회의를 열어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24시간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가능한 모든 상황에 선제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철저하게 위기 관리에 나서야겠군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중국은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나 로봇으로 기술력을 과시했다면 우리 기업들은 AI 생태계 확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 앞에서 손바닥을 뒤집자 로봇팔처럼 생긴 카메라가 튀어나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회전하며 사물을 인식하고 음성으로 소통합니다. Do you like my outfit? Yes, I do. Your outfit looks really stylish and professional. 노래에 맞춰 춤을 추거나 질문에 끄덕이는 등 감정도 표현합니다. So there will be some emotional value when you talk to the phone. You will feel it's not only a machine, it's like alive, it's human-like. 중국 화웨이에서 독립한 아너는 로봇폰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도 공개했습니다. 샤오미는 전문가급 카메라 성능을 지닌 스마트폰에 전기 하이퍼카와 전동 킥보드까지 디바이스 확장에 힘을 쏟았습니다. 국내 통신사는 AI 연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가족과의 통화 내용을 파악해 빨래를 정리하는 가정용 로봇부터 이러한 로봇들을 관리하는 플랫폼, 신소재 개발에 적용할 산업용 솔루션까지 삶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AI라는 새로운 혁신의 가치에 또 적응해야 되는 이 골든 타임에 있다고 봅니다. AI 대전환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능의 시대를 주제로 열린 올해 MWC는 2,900여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TV조선 푸드 페스티벌 지역 행사인데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한 대전 미식회가 열렸습니다. 미슐랭 셰프들은 우리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건 독립유공자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냄비에선 당근이 졸아들고 접시 위엔 오색나물이 놓입니다. 오늘의 손님은 독립유공자 후손들. 미슐랭 셰프들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시작은 사찰 음식 장인의 더덕배탕과 오곡 한입밥, 오색나물.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해서 제가 고민하지 않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던 셰프도 잠시 손을 멈추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계와 경쟁하며 계속 좋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려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셰프들이 직접 재배한 충남 특산물로 한 접시 한 접시 뜻을 담습니다. 제가 준비한 요리는 저희 농장에서 키운 돼지 감자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그리고 꿀. 화제의 요리 예능에 출연했던 셰프도 후손들을 위한 한상에 힘을 보탭니다. 항상 재능 기부 같은 걸 좋아합니다. 제가 언제 또 이런 기부하는 행사를 해보겠습니까? 행사에는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양기탁 선생의 손자인 양준영 광복회 대전지부장 등 약 30명의 후손들이 참석했습니다. 너무 맛있어. 후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독립운동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후손 교육에 좀 신경을 덜 쓰신 그런 어른들이 좀 있으시죠. 한 끼 식사지만 그 안에는 잊지 않겠다는 마음이 담깁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They begin life as ghosts, gently coursing through a solitary existence. But slowly, their gentility turns to rage. 재난은 예측이 어려워 두렵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작은 기류의 흔들림, 미세한 온도차, 보이지 않는 압력의 변화가 조용히 쌓이다가 도시를 들어올립니다. 사회적 재난에도 반복된 징후가 나타납니다. For every 300 near-miss events, there were 29 minor injuries and, tragically, one major injury or fatality. 1931년 하인리히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 가벼운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큰 사고를 막으려면 사소한 사고들을 눈여겨보고 원인을 미리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려는 사람이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권이 사법체계를 바꾸는 법들을 숨가쁘게 처리했습니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입니다. 40년 이상 이어온 제도를 고치는데 국회 차원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위헌 가능성과 국민 피해를 지속적으로 지적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랍니다. 아무리 개혁이라 포장해도 본질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3중 방탄 입법에 불과합니다. 임기 후 중단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대통령에게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런데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닐 겁니다. 최종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헌법재판소로 가고 검사와 판사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면 있는 자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 지연도 뻔하겠지요. 지금은 다들 내일이 아닌 듯 싶지만 막상 당해보면 어떨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한 명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죠.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을 향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 더 큰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변화를 본회의 직전 고쳐가면서 순식간에 해치우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절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되는 건지, 토끼와 거북이 우화가 떠오릅니다. 3월 2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느리게 걷기였습니다.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강원도는 많은 눈이 쌓여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까지 이어져 앞으로 강원 산지에 많게는 40cm 이상, 강원 내륙과 북부 동해안에 3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이 습하고 무거운 만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동해안에 최대 50mm, 제주와 영남 지방에 5에서 30mm, 호남 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 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남부 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눈비와 함께 전국에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도, 대전 3도로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서울이 12도, 광주 15도로 온화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